혹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은 들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는가?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과연 진실을 알고 싶은가? 지난 20년간 나는 새아이의 엄마인 내 아내, 수진과 결혼 생활을 해왔다. 그중 둘은 이제 고등학생이다. 어느 날 오후, 직장에서 아내에게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다. 가장 빨리 집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답장했다. 왜? 그녀의 답은 짧고 단도직입적이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나는 즉시 자리를 떴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비서인 박 비서가 내 멍한 표정을 알아차릴 때까지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여러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나는 집중해야 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여주었다. 결혼 생활에 별일 없으시죠? 아이들은 잘 있고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아는 한은 괜찮아.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 다른 동료인 최 팀장이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다. 사모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대표님이 들어가셨을 때 퉁명스럽게 대하신다거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못 느꼈는데. 근데 알잖아. 남편이 항상 마지막에 안다는 말도 있잖아. 박 비서가 눈썹을 치켜떴다. 잠깐만요. 사모님이 왜 지금 집에 계세요? 지금 일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당신 지금 어디야? 그녀는 즉시 답장했다. 집에 가는 길. 뭔가 잘못되었다.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고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와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만 이수진 씨는 더 이상 여기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본사로 승진 발령 나셨어요. 다음 주에 발령받기 전에 지금은 유급 휴가 중이십니다. 나는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승진은 언제 통보됐죠? 약 6개월 전쯤에요. 속이 뒤틀렸다. 만약 그녀가 반년 동안이나 승진이 결정된 상태였다면 왜 본사에서 교육받는 기간이 고작 4주뿐인 걸까? 그리고 왜 나나 아이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나는 박 비서를 돌아보았다. 만약 남편이 갑자기 다음 주에 발령받는다고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녀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탄이 뭘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질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나는 수진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지금 가는 중. 수진과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다. 우리의 첫 만남은 완전히 재앙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점심시간. 한 친구가 처음 마주치는 여학생에게 키스하라고 내기를 걸었다. 그 불행한 여학생이 바로 수진이었다. 나는 내기에 응했다. 그녀는 내 뺨을 때렸다. 나는 곧장 학생부로 끌려갔다. 그 후 1년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에서 온 도시애였고 모든 것을 아는 듯했다. 나는 시골뜨기였고 그녀와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축제 주간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레카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 신고 전화를 받았다. 어떤 멍청이가 길에서 미끄러져 옥수수밭에 처박혔다는 것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경찰은 이미 와 있었고 그때 나는 그녀를 보았다. 수지는 경찰차 옆에 서 있었고 축제 때 입는 드레스는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재킷을 그녀에게 건넸다. 비록 흠뻑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차를 견인한 후 나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경찰관은 동의했지만 먼저 그녀의 부모님께 전화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를 몰고 떠났고 그녀가 여전히 내 재킷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그녀는 식당에서 내게 똑바로 걸어왔다. 여기 앉아도 될까? 그녀가 물었다. 누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식판을 내려놓고 내 가장 친한 친구를 돌아보았다. 민준아, 비켜. 나 민호랑 할 얘기 있어. 그녀가 몸을 숙여 내 뺨에 가볍게 키스했을 때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금요일 밤에 내 체면을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야. 그녀가 말했다. 방과 후에 보자. 재킷 돌려줄게. 나는 머뭇거렸다. 나 마지막 교시가 체육인데. 좀 늦을 수도 있겠네. 그녀가 씩 웃었다. 상관없어. 너네 집 어딘지 아니까. 그날 오후. 나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왜 경찰한테 우리한테 전화하라고 시켰니? 그가 물었다. 나는 뒷머리를 긁적였다. 내기가 좀 있었거든요, 아버님. 그냥 모든 걸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가 킥킥 웃었다. 수지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멍청한 실수 하나 때문에 2년 동안 널 멋대로 판단했어. 그건 불공평했어.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을까? 나는 활짝 웃었다. 금요일에 영화 보여줘. 네가 골라. 그 순간부터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수지는 경력의 사다리를 올랐고 들을 수 있는 모든 리더십 강좌를 수강했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의 사업을 8개의 대리점을 가진 네트워크로 키웠다. 함께 우리는 가정을, 가족을, 삶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는 차를 주차하고 시계를 흘끗 보았다. 오전 11시 20분. 넥타이를 풀고 차에서 내리며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진실이든 거짓이든 마음의 준비를 했다. 수지는 부엌에 서 있었고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결정한 듯 침착했다.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거면 옷 갈아입을까? 아니면 금방 끝날 일이야? 내가 물었다. 금방 안 끝나.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양복을 청바지로 갈아입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좋아, 시작해봐. 그녀는 인쇄된 이메일 뭉치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대화는 그녀의 상사 중 한 명인 최유정 씨와 출산 휴가를 앞둔 한 비서 사이의 것이었다.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된 것이 제안으로 확대되었다. 수지는 3개월 동안 그 자리를 맡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표현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녀가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맥주 캔을 하나 꺼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서 동의했어. 그녀가 인정했다. 월요일부터 시작이야. 일요일에 비행기 타고 가서 주말마다 돌아올 거야.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를 마련해줬어. 사실 주 단위로 빌리는 것보다 월 단위로 빌리는 게 더 싸더라고. 나는 다시 이메일 뭉치에 손을 뻗었지만 그녀가 그것을 막았다. 수진, 나머지 이메일은 어디 있어? 그녀가 한숨을 쉬며 서류 가방에서 그것들을 꺼냈다. 다 본 줄 알았지.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흘끗 보았다. 회사 김대리야. 그녀가 말하며 자리를 떴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들어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다. 김대리가 아니었다. 최유정 씨였다. 수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박 비서에게 이 임시 직책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재빨리 문자를 보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서류 가방을 흘끗 보았는데 안나폴리스 주소와 이름 없는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사진을 찍고 닫았다. 몇 초 후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다. 계획이 변경됐어. 그녀가 알렸다. 예상보다 일찍 떠나야 해. 최유정 씨가 월요일 전에 내가 직접 자리 잡는 걸 도와주고 싶어 해. 나는 팔짱을 꼈다. 이거 오래전부터 결정된 거지, 그렇지? 민호,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맞아. 이게 정말 막판에 결정된 거라면 당신은 엄청 서둘렀을 거야. 당신은 너무 침착해.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될 수 없어.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것은 몇 년 전 김철수가 우리 둘째 딸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거짓말했을 때와 똑같은 경계심 어린 표정이었다. 그것은 사기였다. 이번 일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서둘러 열쇠를 집었다. 어디가? 그녀가 전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딸들 걸어서 집에 오지 않게 데리러 가는 거야. 딸의 학교까지 가는 데는 약 10분이 걸렸다. 사무실에서 절차를 밟은 후 나는 수업 종료 벨이 울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바로 집으로 가는 대신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공원에서 먹을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샀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다. 엄마가 여행 간다는 얘기 한 적 있니? 내가 무심코 물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큰딸 하나가 입을 열었다. 아니요, 아빠. 무슨 여행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 엄마가 회사에서 3개월짜리 임무를 맡게 됐다고 말했어. 이번 주에 막 알게 됐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그 일을 맡았고 그건 정규직이야.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엄마랑 아빠 이혼하시는 거예요? 둘째 딸 둘이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잠깐만요.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막내딸 세희가 불쑥 말했다. 나는 콜라를 마시다 살에 들릴 뻔했다. 뭐라고? 아니, 어쨌든 믿어줘서 고맙다. 그들은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징후는 없어. 우리 계좌는 그대로야. 내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건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세희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빠가 얘기한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면 어떡해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듣고 내 생각을 말해줘. 나는 수진의 사무실 접수원과 나눈 대화 녹음을 틀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잠시 후 둘이가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는 그 많은 자유시간 동안 이번 주 내내 뭘 하신 걸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생각도 내 생각과 같을 거야. 알아볼 수는 있지만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지금은 우리가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 엄마가 떠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가 말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거 싫어요. 세희가 투덜거렸다. 만약 우리가 진실을 절대 알아내지 못하면 어떡해요? 진실을 강요할 수는 없어.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답을 얻는다 해도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 둘이가 머뭇거렸다. 만약 엄마가 바람을 피우는 거라면요? 아니면 엄마가 어떤 곤경에 처한 거라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디야? 그녀가 물었다. 공원에 있어. 내가 말했다. 애들은 햄버거랑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먹었어. 학교에서 데려오는 게 계획에 없던 일이라. 당신이 준비할 시간이 더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게다가 이제 저녁 준비 안 해도 되잖아. 우리도 당신 없을 때 어떻게 지낼지 얘기하고 있었어. 나한테 전화할 생각은 안 했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당신 말투는 마치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들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상한 말이었다. 말실수였을까? 죄책감? 2번이나 전화했어. 애들이 증명할 수 있어. 나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당신이 바빴잖아. 당신 계획에 대해 애들한테 말해줬어. 애들은 그냥 당신이 왜 그렇게 침착해 보이는지 궁금해할 뿐이야. 집에 오면 얘기하자. 그녀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나는 즉시 박 비서에게 내가 전에 찾았던 주소와 전화번호를 찾아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5분 안에 그녀가 답장을 보냈다. 둘 다 최유정 씨의 것이었다. 저녁 식사 동안 나는 딸들이 엄마에게서 답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수진은 준비된 이야기만 반복했다. 공항에서 수진을 배웅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내 아버지와 내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날 늦게 부모님이 들르셨다.
딸들이 엄마의 기만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팠다. 어떻게 설명하든 아이들은 항상 자신을 탓하는 방법을 찾는다. 어머니는 평정을 되찾기 위해 여러 번 방을 나가셔야 했다. 딸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나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돌아왔다. 나는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 상담 선생님인 김 선생님과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나를 안심시켰다. 제가 아이들을 잘 지켜볼게요. 아버님께서는 이 상황을 최선으로 대처하고 계세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박 비서는 최유정 씨에 대한 신상 보고서를 작성해 두었다. 그녀는 단순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험 계리사 직위에서 승진한 회사의 사장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이사회 의장이었다는 점이다. 그 주는 느리게 흘러갔지만 우리는 그럭저럭 버텨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청소와 빨래를 해줄 도우미 2명을 고용했다. 수지는 딸들에게 2번, 내게 1번 전화했다. 마침내 토요일 아침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일요일 오후에 다시 떠났고 집에 머문 시간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내 딸들은 나와 함께 앉아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엄마는 왜 굳이 돌아와야 했던 걸까요? 하나가 물었다. 여기 계시긴 한데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둘이가 덧붙였다. 우리 엄마지만 엄마가 아니에요. 세이가 중얼거렸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내가 그녀를 안았을 때 그녀는 멀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또한 그녀의 가족 쪽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무슨 말을 들었을까? 우리가 피자를 먹으러 준비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아버지. 내가 대답했다. 방금 수진이 공항에 데려다주고 딸들 피자 사주러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 하지만 내일 아침에 대리점 인수 관련해서 변호사랑 만나는 거 잊지 마. 그가 말하고는 목소리를 높였다. 얘들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란다. 뒷좌석에서 딸들이 환호했다. 아버지는 재빨리 눈치채셨다. 그는 이야기를 수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그날 밤, 딸들이 잠든 후 나는 그에게 다시 전화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어, 민호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빠. 등골이 오싹해졌다. 외도는 그녀의 연수 여행 중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바에서 함께 있고, 손을 잡고, 춤추고, 다정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성인 용품점에서 쇼핑까지 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누구예요? 그 남자는 무슨 일을 하죠? 나는 간신히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아니야, 민호야. 아버지가 마침내 말했다. 최유정 씨야. 그들은 연인처럼 함께 살고 있어. 그는 머뭇거렸다. 수진이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결혼 반지를 뺐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나는 멍하니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앉아 있었다. 하나가 조용히 휴대폰을 주워 귀에 갖다 댔다.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아빠가 무너지셨어요. 이 사로라가 민 난에 사로라가 무너지셨어요. 나는 그녀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함께 앉아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아침 6시. 부모님이 집에 돌아와 소파에서 곤히 잠든 하나와 나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곧장 부엌으로 가 커피를 끓였고 아버지는 부드럽게 우리를 깨웠다. 나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채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하나가 말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가 이 여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이 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들의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각자 따로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룹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아마도 그럴 것 같구나. 아버지가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해. 나는 여전히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아빠 동의하에. 학교에서 법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어요. 하나가 설명했다. 만약 최유정과 엄마를 법적으로 무너뜨릴 방법이 있다면 제가 찾아낼 거예요. 저는 거의 2년 동안 소규모 학생 사건들을 처리해왔어요. 제 목표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정신이 들었다. 나는 즉시 사무실로 가서 페이스북에서 아내의 이름을 검색했다. 2개의 프로필이 나타났다. 첫 번째 프로필은 익숙했다. 두 번째는 미스터리였다. 그녀의 실수. 같은 프로필 사진을 사용한 것. 두 번째 계정은 8개월 전에 만들어졌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자 그는 즉시 사설 탐정에게 전화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타임스탬프, 이벤트 세부 정보, 상호작용이 가득했고 모두 최유정 씨의 프로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최악은 지난 8개월 동안 그들이 공개적으로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두 번째 프로필에서 수지는 최유정을 연인으로 등록했다. 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마치 우리가 그녀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하나가 내 등 뒤에서 훔쳐보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엄마는 2개의 삶을 살고 있었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떤 삶이 진짜일까? 우리는 둘이와 세일을 모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런 다음 나는 아이들의 학교에 전화해 오늘 결석한다고 알렸다. 내가 필요한 절차를 밟는 동안 하나가 내게 휴대폰을 건넸다. 김 선생님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들이랑 같이 있어. 금방 돌아올게.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오늘 딸들이 결석했더군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관련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네, 어젯밤에 수진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적어도 8개월 동안 계속된 일이에요.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무관심했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연상인가요? 연하인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아이들과 얘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머뭇거렸다.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상사예요. 긴 침묵이 흐른 후 세상에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다. 정말 안타깝네요. 아버님과 따님들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성애자 남성으로서 제 형이 부모님께 커밍아웃 했을 때와 비슷한 기분일 거라고 상상해요. 나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탐정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나가 아버지를 다그쳐 모든 것을 털어놓게 했다. 쉽지 않은 밤이었다. 제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그녀가 말했다. 만약 수진 씨가 그렇게 큰 비밀을 지켰다면 양가의 친구들과 친척들도 당신에 대해 속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어날 수 있는 파장에 대비하세요. 나는 아버지께 알렸고 그는 즉시 오후 1시에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의 회의를 잡았다. 딸들이 준비하는 동안 나는 사설 탐정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8개월간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수진의 소위 연수 여행 훨씬 전부터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하나가 민법 지식을 동원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신문하는 모습이었다. 딸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특히 인사 정책이 위반되었다면 그들 모두 최유정과 그녀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박 비서에게 회사 인사 정책 사본을 찾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거의 즉시 답장했다. 모든 것이 처리되었다. 지난주에 한 먼 친척이 최유정과 수진의 관계에 대한 기밀 정보와 함께 같은 문서를 내게 보냈다. 20분 후 우리 변호사가 그것을 분석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인사 정책은 직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박 비서의 친척이 준 정보는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나는 접수원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었다. 페이스북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내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우리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갖게 되었다. 수진과 최유정은 적어도 6개월 동안 내 가족과 그들의 직장을 모두 조종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내 딸들은 각각 엄마와 최유정뿐만 아니라 자사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유기와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또한 내 결혼 생활에 개입한 최유정과 자사의 인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그녀가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피고 중 한 명은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들이 무지를 주장할 방법은 없었다. 그러다 하나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모든 법적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최유정 씨와 이수진 씨의 해고를 막는 법원 명령이 필요했다. 그녀는 말했다. 처음에는 우리 중 누구도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만약 회사가 그들을 해고하면 그들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둬서는 안 돼요. 변호사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그 측면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는 오후 3시에 사무실을 떠나 이른 저녁을 먹기로 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항상 예리한 세이가 또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전화번호를 바꿔야 해요. 하지만 이 번호들은 꺼두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전화하면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갈 거예요. 모두 전화기 꺼.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전화기죠. 우리는 그녀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그녀는 웨이터를 불러 식당 매니저에게 전화기를 맡겼다. 나갈 때 다시 찾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식사 중에 하나가 다시 말했다. 아빠,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그들이 이걸 철저하게 계획했대요. 우리는 그들이 흔적을 지웠다고 가정해야 해요. 그녀는 세이를 돌아보았다. 사이버 보안 포럼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모든 기기가 감염되었다고 가정해야 해요. 스파이웨어 검사를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전원에 꽂거나 네트워크에 연결해서는 안 돼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전화기를 되찾았지만 나는 그것들을 트렁크에 잠가 두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약간 길을 돌았다. 나는 미등록 선불폰을 하나 샀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나는 하나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이거 김 선생님께 드려. 내가 그녀에게 지시했다. 필요하실지도 몰라. 그런 다음 나는 은행으로 갔다. 나는 모든 공동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저축을 모두 인출하고 모든 공동 계좌를 해지했다. 나는 그 돈을 90일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로 옮겼는데 여전히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당장은 손댈 수 없었다. 은행은 완전한 서류를 제공했다. 나는 그것들을 복사해서 변호사에게 주었다. 수진이 움직였다. 이제 내 차례였다. 금요일 이른 아침. 나는 수진에게 그녀의 전 동료 중 한 명과 나눈 대화 녹음을 보냈다. 그런 다음 낡은 휴대폰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낡은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삭제한 후 나는 그것들을 공원 벤치에 두었다. 수지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최유정과 함께 있었다. 젠장.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가 내 진짜 직업을 알아냈어. 15분 후. 한 배달원이 그녀의 사무실에 소포를 들고 도착했다. 안에는 불륜과 유기를 이유로 한 공식적인 이혼 서류와 그녀의 두 번째 페이스북 계정에서 나온 확실한 증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적인 대화의 스크린샷, 타임스탬프, 영수증, 심지어 성인용품점 영수증까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아침 9시까지 나는 4대의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하고 영구 비활성화를 요청했다. 마지막 청구서를 지불한 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다.
사무실에서 박 비서와 나는 모든 것을 검토하기 위해 앉았다. 대표님, 조만간 합의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법적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들은 대표님 딸들이 성인이라서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주는 여전히 가족관계 파탄에 대한 소송을 허용해. 수지는 곧 전화하겠지만 소용없을 거야. 그녀 가족 모두 오늘 아침에 그녀의 페이스북 게시물 사본을 받았어. 그녀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없을 거야. 박 비서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따님은 이 일에서 뭘 원하죠? 하나는 복수를 원해. 내가 인정했다. 그녀는 그날 밤 내가 겪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고 있어. 다른 애들, 두리와 세이는 엄마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껴. 그들은 해답이 필요해. 그들은 엄마가 거의 1년 동안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 세이가 가장 잘 말했지.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짓을 했다면, 정말 우리를 미워했다면 무슨 짓을 했을까? 박 비서가 한숨을 쉬었다. 수진 씨는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녀는 그들을 영원히 잃었어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냥 전에는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그녀가 씩 웃었다. 가장 격렬한 싸움은 항상 서로를 미워하는 두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지. 그들은 절대 공정하게 싸우지 않아. 절대 잊지 않아. 그리고 절대 놓아주지 않아. 내가 틀렸나, 대표님? 그러더니 그녀가 활짝 웃었다. 가끔은 당신도 똑똑하단 말이야. 그날 아침, 1교시 수업 중에 하나는 김 선생님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빌린 노트북 앞에 앉아. 그녀는 태양생명보험, 이수진, 그리고 최유정을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를 업로드했다. 그녀는 수진의 연수 임무, 훨씬 전부터 시작된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페이스북 게시물 스크린샷과 태양생명이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그들 중 누구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첨부했다. 김 선생님이 머뭇거렸다. 확실하니? 이건 어때? 일단 이게 퍼지면 아무도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할 거야. 하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공개된 기록이야. 이제 전 세계도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어린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대 기업에 책임을 묻게 될 거야. 김 선생님은 가명으로 새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26명의 언론계 연락처 목록을 찾아냈다. 이메일 제목, 새 미성년자, 미국 기업계를 고소하다.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첨부된 파일은 태양생명보험 사장 최유정, 그리고 지역관리자 이수진을 상대로 하나, 둘이 세이가 제기한 소송장입니다. 김 선생님은 첨부 파일을 2번 확인하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하나는 김 선생님이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느 언론 매체 하나가 이걸 물면 삽시간에 퍼져나갈 거야. 김 선생님이 경고했다. 그게 바로 목표예요. 하나가 대답했다. 한때 내 엄마였던 그 여자는 파멸당해야 마땅해요. 김 선생님은 하나의 결단력에 감탄하며 그녀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무슨 일이 닥칠지 알고 있었다. 태양생명의 주식은 폭락할 수 있고 고객들은 공황에 빠질 것이며 회사는 예상치 못한 언론의 악몽에 휘말릴 것이었다. 하나는 그들에게 덫을 놓았다. 2시간 후 이야기는 모든 곳에 퍼졌다. 보험 가입자들이 서둘러 보험을 해지하면서 태양생명의 고객 서비스 라인은 마비되었다. TV의 경제 분석가들은 상황을 분석했다. 회사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최유정이 수년 동안 공개적으로 동성애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동안 수지는 필사적으로 내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든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녀가 내 사무실에 전화했을 때 내가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공황이 회사 본사에 퍼지기 시작했다. 수진과 최유정은 조용한 이혼을 예상했지 대규모 언론 스캔들을 예상하지는 않았다.
수지는 자신의 두 삶을 분리하기 위해 몇 년을 보냈다. 그녀는 그것들이 그런 공개적인 폭발 속에서 충돌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김 선생님이 내게 전화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민호 씨. 그녀가 말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애들은 괜찮아요? 내가 즉시 물었다. 애들은 괜찮아요? 그녀가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하나가 방금 소송을 전국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예상보다 훨씬 커졌어요. 기자들이 세 팀이나 와 있고 더 올 거예요. 젠장. 내가 중얼거렸다. 제가 가서 데려오는 것 말고 다른 제안이라도 있나요? 딱히 없어요. 김 선생님이 인정했다. 하나는 언젠가 그들과 마주해야 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실 때까지 제가 사무실에 데리고 있을게요. 가는 중이에요. 내가 말했다. 내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치게 될 것 같네요.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아버지야. 10분 후 나와 딸들이 밖으로 나왔다. 하나는 카메라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고 양옆에는 언니들이. 바로 뒤에는 내가 섰다. 성명서만 발표하겠습니다. 하나가 말했다. 인터뷰나 질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받지 않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알려주세요. 카메라들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최근 우리 엄마, 이수진 씨가 적어도 8개월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진짜이고 어떤 삶이 가짜인지 자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알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녀가 최유정이라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녀를 공개적으로 아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비밀 소셜 미디어 계정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법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결혼했는가? 그렇다면 우리 엄마는 중혼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의 눈에 우리 삶이 가짜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최유정 씨가 그녀의 상사이자 연인일 뿐만 아니라 태양생명보험의 사장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승진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서비스를 대가로 돈을 받는 값싼 여자로 만듭니다. 군중은 충격에 빠졌다. 우리 엄마는 평생 동성애자였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녀가 아이를 낳기 위한 위장이었을까요? 그녀는 그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실제 삶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우리를 부끄러워했나요? 자매로서 우리는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한때 이수진, 우리 엄마라고 알았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이 버전의 그녀는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며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만든 이 재앙이 법정으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녀의 자매들이 뒤따랐고 나는 그들 뒤를 따랐다. 나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내 딸에 대한 자부심, 그녀의 잔인할 정도의 솔직함에 대한 충격. 하나는 윤리적, 법적 질문을 제기했고 수진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 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길은 이 시간이 걸렸다. 모두 조용히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다. 그는 우리 모든 기기를 검사하여 아무것도 감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모든 것이 깨끗했다. 메릴랜드에서 최유정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흘끗 보고 한숨을 쉬며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상황이 방금 더 나빠졌어. 수진이 받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뉴스 켜봐. 이거 봐야 해. 수진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며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최유정이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 수진은 TV에 눈을 고정한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유정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민호와 딸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이 비쳤고 카메라들은 하나가 성명을 발표할 때 그녀를 클로즈업했다. 끝났을 때 수지는 떨고 있었다. 최유정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밤 민호와 딸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 길가의 작은 식당에 들렀다. 그가 계산하러 갔을 때 계산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계산됐습니다.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요? 한 남자가 다가왔다. 제가 이 가게 주인입니다. 오늘 따님이 한 말들, 모두가 들어야 할 말들이었어요. 그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은 일에 대해 목소리를 냈어요. 아마 이제 제 전처도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겁니다. 태양생명보험 본사에서 법무팀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나는 회사 내 누구도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졌다. 문제는 수진의 승진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최악은 고등학생 한 명이 거대 기업 법무팀 전체를 압도했고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수진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아빠. 수진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기 전까지 긴 침묵이 흘렀다. 수진아, 내가 먼저 말하게 해다오. 분명히 말해두겠다. 그가 말을 끊었다. 내 딸들의 성명서를 봤다. 내 비밀 계정의 스크린샷도 봤다. 민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내주었어. 그리고 네가 그를 떠났을 때 우리에게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 하지만 하나 말이 맞다. 우리는 네가 변해버린 모습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겠다. 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이 가족에게 너는 이제 죽은 사람이야. 전화가 끊겼다. 수진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리고 그녀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한편 집으로 가는 대신 민호와 딸들은 주말 동안 그의 아버지 댁에 머물기로 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입을 충분한 옷을 샀다. 방해받지 않고 쉬고 다시 연결되고 모든 것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이었다. 민호는 김 선생님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 그들이 안전하고 어디에 머물 것인지 알려주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앉아 눈앞에 펼쳐진 사건들의 혼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가 언론의 한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의 결혼 생활을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짜였을까? 얼마나 많은 부분이 거짓이었을까?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의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그랬다면 내 딸들이 내 곁에 서지 않았을 거야. 민호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연하지만 넌 좋은 삶을 살았어. 수진이가 최유정과 감정적으로 얽히기 전까지는.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감정적인 게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를 쳐다보았다. 이게 감정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그냥 육체적인 끌림이었다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우정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다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했겠지. 민호는 비웃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정했다고요. 내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회사 사무실에서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 때로는 잘못된 결정 하나면 충분해. 어느 날 밤 경계가 흐려졌겠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을 거야. 아마 수진이는 잊기 위해 조금 더 마셨을 거고 최유정은 그걸 이용했겠지. 일단 감정적이 되면 모든 게 끝난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암시하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아니었을 거야.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사랑, 혹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가 예상치 못할 때 스며드는 법이란다. 민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결국 그건 선택이었어요.
만약 그녀가 자신이 잃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로 생각했다면 우리 가족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녀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민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머니, 그녀는 모든 단계를 계획했어요. 그녀와 최유정은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짓말을 조심스럽게 만들어냈어요. 그녀는 내가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때 최유정을 폭로하고 피해자 역할을 할 구실을 갖도록 모든 것을 꾸몄어요. 그의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떻게 아니?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 오빠가 오늘 아침에 그들의 불륜관계 증거를 받은 후 내게 전화했어요. 그는 그녀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그녀가 회사에 있을 때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에 따르면 나와 그녀는 몇 달 동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떠나야만 했다는 거죠. 방 안에서 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민호와 그의 어머니가 돌아섰다. 그의 세 딸이 모두 문 앞에 서 있었다. 젠장 아빠. 둘이가 중얼거렸다. 엄마는 아빠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덫을 놓고 있었어. 세희가 주먹을 꽉 쥐며 덧붙였다. 우리가 알아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녀를 믿었을 거예요. 하나는 그녀가 우리를 아빠에게서 등 돌리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민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그가 쓰러지기 전에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그의 아버지는 집을 확인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기자들은 성명을 기다리며 보도에 몰려 있었다. 그들은 그의 대리점 중 하나를 지나쳤다. 상황은 같았고 훨씬 더 나빴다. 지난주에 태양생명 주식을 공매도해서 다행이군. 그의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관심이 잠잠해질 때까지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민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대리점으로 바로 가세요. 언론은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수진과 최유정은 알게 될 거예요. 걱정할 거리를 던져주죠. 그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고 나는 내렸다. 내 등 뒤에 있는 대리점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자리를 잡으려고 애썼다.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다가가자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 ABC 기자가 물었다. 따님들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그들의 첫 반응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엄마가 가르쳐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답을 찾기 위해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저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륜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나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주 전 금요일 아내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와. 얘기 좀 해야 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어디야? 그녀는 집에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무실에 전화했죠. 직접 들어보세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틀었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수진에게 제가 지점부지점장일 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은 출산 휴가 중인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 임시 발령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딸의 이야기가 공개된 후 수진의 오빠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족들에게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목격했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자 떠나기로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진실은 수진과 최유정이 몇 달 전부터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수지는 두 장소를 오가며 그녀의 부재가 우리 결혼을 파탄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면서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다. 일단 딸들이 이혼을 받아들이면 최유정은 편리하게도 파트너가 아니라 단지 친한 친구로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들이 당신을 문제로 만들려고 했다고 믿으시나요? 물론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들은 딸들이 저를 원망하고 제가 엄마가 떠난 이유라고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딸들을 저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이용하려 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그것이 분명히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최유정이 제 아내에게 소개했던 것과 같은 생활 방식을 제 딸들에게도 소개하려고 했던 걸까요?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돌려 아버지의 차로 걸어갔다. 내가 조수석에 앉아 그가 활짝 웃었다. 민호야. 네가 커미션으로 일했던 시절이 정말 도움이 됐구나. 나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여전히 멍한 상태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누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어. 사람들이 질문을 시작할 만큼 충분한 의심만 심어줬지. 그가 말했다. 분명히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다. 당신은 딸들을 보호하는 아버지로 나섰어.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이 최유정을 아내를 조종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제 압박은 그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가해질 거야. 그가 씩 웃었다. 당신은 방금 최유정이 아내를 유혹했다고 암시했어. 정말 기발해. 이제 태양생명보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웃었다. 그가 옳았다. 전국의 어떤 판사도 더 이상 감독 없이 최유정이나 수진을 내 딸들 근처에 가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태양생명보험은 그들이 은폐할 수 없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날 오후 집을 나서려는데 김 선생님이 전화했다. 그녀는 딸들이 월요일에 학교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다.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그녀가 제안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저 청바지 입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나는 그녀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당신 기자회견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훌륭했어요. 보실래요? 나는 씩 웃었다. 보죠.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그러고서요. 그녀는 TV를 켰고 우리는 함께 보았다. 화면 속에 나는 답을 찾는 남자처럼 보였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조각들을 맞추려고 애쓰는 남자. 내 말은 주요 TV 채널에서 토론을 촉발시켰고 속임수, 조종, 신뢰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영상이 끝나자 김 선생님은 팔짱을 꼈다. 그 영상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를 증명했어요. 그것은 당신을 난공불락으로 만들었어요. 대중에게. 당신과 딸들은 2주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그냥 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기자들이 우리 집 밖에서 밤새 야영을 해서 아버지 트럭을 몰고 왔어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녁으로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말했다. 당신 선택을 믿을게요. 그녀는 우리가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하고 외진 식당을 골랐다. 저녁 식사 동안 그녀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나를 업데이트했다. 놀라운 것은 없었다. 나는 하나가 로스쿨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김 선생님은 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우리가 갑자기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나는 그들이 불륜 때문에 상처받은 것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들은 엄마가 나를 악당으로 만들어 그것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것은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내가 말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서사를 통제하는 것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진과 최유정. 저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신경 쓰는 유일한 것은 딸들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그녀를 데려다 주기 전에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다. 나를 분석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다. 그냥 진심 어린 지지를 보여주는 것. 김 선생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아버지 댁에 돌아왔을 때 나는 딸들이 쇼핑 여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모두 나를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세이가 물러났을 때 그녀는 코를 찡긋했다. 아빠. 그녀가 속삭였다. 향수 냄새 나요. 누구예요? 나는 씩 웃었다. 그냥 친구야. 어머니가 내게 맥주 캔을 건네고 가까이 다가왔다. 거실로 와. 그녀가 낮게 말했다. 뉴스 좀 봐야 해. 우리가 앉자 화면이 격렬한 토론으로 밝아졌다. 내 성명은 뉴스 사이클을 완전히 바꾸어 정치에서 훨씬 더 개인적인 문제, 즉 배신, 가족가치, 속임수의 윤리적 파장으로 전환시켰다. 법률 분석가들은 모든 측면을 분석하며 최유정 씨와 이수진 씨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종했는지, 심지어 나와 내 딸들을 갈라놓으려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이 직업윤리를 위반했는가? 강압이 있었는가? 그런 다음 프로그램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최유정 씨에게로 전환되었는데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며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방금 전화했다. 태양생명보험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수진과 최유정은 소파에 앉아 그들이 공들여 만든 이야기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가 알아. 최유정은 턱을 악물었다. 나를 여기에 묶어두는 유일한 것은 그 망할 법원 명령이야. 이 사회가 오늘 당장 나를 해고할 수 있었다면 그랬을 거야. 수지는 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민호의 침착하지만 지친 표정을 관찰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꾸민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최유정이 중얼거렸다. 수지는 얼굴을 손에 묻었다. 내 잘못이야. 솔직했어야 했어. 당신을 만나기 오래전부터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에게 말했어야 했어. 최유정이 한숨을 쉬었다. 내 남편은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야. 그는 교활해. 그는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우리가 하기도 전에 그가 서사를 장악했어. 수지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내 자신의 거짓말에 길을 잃었어. 나는 모두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한 모든 것은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뿐이었어. 나는 다음에 일어날 모든 것을 받아 마땅해. 최유정은 고개를 저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수지는 쓴 웃음을 지었다. 물론 내가 잘못했지.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침내 나 자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쫓아다녔어. 하지만 그 대가가 가치가 있었을까? 최유정이 머뭇거렸다. 나는 몇 년 동안 당신에게 끌렸지만 항상 거리를 두었어. 그날 밤 바에서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이 내 옆에 앉게 해준 순간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을 곧장 내 호텔로 데려갔. 수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꾸었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다시는 거짓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최유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지? 내 남편은 굴욕을 당했어. 내 딸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어. 그들은 더 이상 널 믿지 않아. 수지는 움찔했다. 민호는 내가 그를 이용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최유정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런 종류의 배신은 사람을 파괴해, 수진아. 어떤 사람들은 절대 회복하지 못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어. 그냥 그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뿐이야. 최유정이 한숨을 쉬었다. 그건 사람들이 들켰을 때 하는 말이야.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설명할 기회를 잃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딸들을 잃고 싶지 않아. 민호는 항상 그들의 삶에 있을 거야. 최유정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를 악당으로 만들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가 이렇게 하는 건 네가 그를 이용해서 자신을 구하려 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내 딸들, 그들이 내 가장 큰 문제야. 그들은 내가 나와 함께 있기 위해 가족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지켜봤어. 수지는 소파에 쓰러졌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끝났고 되돌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 사무실에 들렀는데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접수대에 한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다시 보고는 깜짝 놀랐다. 강민호 씨? 나는 눈을 깜빡이며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박선영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그녀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우리 집과 비슷한 집에 대한 시장 분석이 필요해요. 집을 팔려고요.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물론이죠. 몇 가지 매물 목록을 찾아볼게요. 그녀가 그것들을 인쇄하는 동안 나는 숫자들을 훑어보고 내 집을 시세보다 2천만 원 높게 내놓았다. 그녀는 머뭇거렸다. 제가 아내분과 연락하는 걸 처리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선영 씨는 사무실 전화를 들고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화면을 흘끗 보았다. 태양생명보험 본사요. 나는 재킷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은 수진이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나와 딸들은 이번 주말까지 짐을 다 쌀 거예요. 그녀가 가져가지 않는 것들은 집에 남을 거예요. 선영 씨는 봉투를 받으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제 개인 전화번호 가지고 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새 집을 찾아주셔야 해요. 침실 4개, 수영장, 넓은 땅, 사적인 공간. 그녀는 머뭇거렸다. 집이 당신 이름으로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 거예요. 내가 확인했다. 수진에게 수익금은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 변호사가 신탁기금에 보관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나중에 그녀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어떤 금융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거예요. 선영 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이 일이 끝나기만을 바라시는 거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이가 충분히 피해를 입혔어요. 그녀는 합의금에서 공정한 몫을 받겠지만 그 이상은 없을 거예요. 내가 돌아서서 떠날 때 선영 씨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꿰어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견고해 보였던 결혼의 붕괴. 만약 수진이 항상 여성에게 끌렸다면 그녀는 그것을 아주 잘 숨겼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불륜 관계일 뿐이었다면 왜 그녀는 그것을 과시했을까? 왜 두 번째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을까? 왜 공개적으로 최유정을 연인으로 등록했을까?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도 나에게는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배신은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이다. 월요일 이른 아침.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다. 고요함은 반가운 변화였다. 내가 갓 내린 커피를 따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로버츠 포드 모터스. 좋은 아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강민호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민호입니다. 누구시죠? 최 회장입니다. 저는 태양생명보험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내 딸과 그의 아내가 일으킨 재앙과 이 상황이 언론에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작게 웃었다. 이 이야기를 퍼뜨린 건 제가 아닙니다, 최 회장님.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오늘 아침 현재 변호사들 덕분에 언론 보도를 일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이요? 내가 놀랐다. 흥미롭네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시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학교 상담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11시쯤 제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그녀에게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이 학교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제가 가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내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때 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학교는 언론이 학생들의 교육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기 전에 큰딸이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직설적이었으며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의 말이 엄마를 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따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올바른 질문,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그리고 그녀는 제 딸과 당신 아내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에 직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건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 가족에게서 서명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메릴랜드에서 당신의 불륜을 발견한 후 당신을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떠나기 전에 결혼을 구하기 위해 2달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제가 최유정과 수진 사이에 6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들은 5일 이상 회사 계정을 사용해 수진이 임시 발령을 강요당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최 회장이 신음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곧 이사회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조차 모르셨죠? 그렇죠? 내가 물었다. 침묵. 그리고 마침내 아니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하지만 이제 당신과 당신 딸이 왜 그렇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당신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회장님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제 딸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침묵. 그러다 최 회장이 킥킥 웃었다. 그의 고3이죠. 그렇죠? 선택 과목으로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그럼 그 애한테 제 법무팀을 무능하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전해주세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 금지 명령이 없었다면 최유정과 수진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내가 비웃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는 김에 이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 전화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대신 말했다.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몇 분 후 박 비서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다. 왜 그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이죠? 그녀가 물었다. 최 회장이 방금 금지 명령이 그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다고 인정했어요. 하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해고되었을 거예요. 박 비서가 팔짱을 꼈다. 그가 당신 반응을 떠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시나요?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최유정과 수진 사이의 이메일을 꼭 언급한 거예요. 만약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제 말은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죠. 만약 몰랐다면 이제 곧 알게 될 거고요. 박 비서가 씩 웃었다. 나쁘지 않네요. 도시의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서 박선영 씨는 방금 이수진 씨와의 대화를 마쳤다.
선영 씨가 놀랍게도 수지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으며 단도직입적이었다. 하지만 선영 씨가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언급했을 때 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수진이 물었다. 언제 제 물건들을 가지러 갈 수 있나요? 선영 씨는 주말 이후에 올 수 있지만 남겨진 모든 것은 부동산과 함께 팔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시 침묵. 민호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수진이 마침내 물었다. 선영 씨는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할 위치는 아니지만 남편분과 따님들이 언론의 관심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 씨는 그녀가 마침내 자신이 끼친 피해를 이해하기 시작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편 태양생명보험에서 이사회는 몇 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주가는 계속 하락했다. 법무팀장은 모든 실수를 지적했다. 결론은 분명했다.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최유정과 수지는 해고되거나 정근될 수 없었다. 마지못해 이사회는 적어도 수진과 민호의 이혼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중재에 동의했다. 그날 오후까지 회사의 보도자료는 완성되어 배포 준비가 되었다. 나는 미리 사본을 받았다. 보도자료는 최유정과 수진이 법원 명령 덕분에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대중의 인식을 재구성하려 애썼고, 태양생명보험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는 씩 웃으며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주식 파세요. 내가 말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주말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이사했고 집을 뒤로 했다. 너무 많은 추억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토요일 내내 물건을 창고로 옮기며 지쳤지만 안도했다. 한편 나라 반대편에서 최유정은 분노에 차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이사회는 그녀와 수진을 버렸고 그들 스스로 결과를 감당하게 했다. 긴장된 회의 끝에 그들은 법적 싸움이 끝난 후 고용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전망은 암울했다. 그날 아침 박선영 씨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닐 때 그녀는 수진이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 주말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 무심코 언급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집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대부분은 결정하기 전에 무엇이 남았는지 보고 싶어 했다. 그날 밤 나는 딸들과 함께 앉아 다가올 일에 대비했다. 일요일 딸들은 하루 종일 하나와 함께 보냈고 나는 김 선생님과 점심을 먹었다. 식사 중에 그녀는 최유정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최유정과 수진은 금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올 것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수진과 하나가 마주칠 순간을 두려워했다. 나와 김 선생님은 오후 내내 쇼핑몰에서 가구를 구경했다. 놀랍게도 우리는 수진의 부모님인 제이스와 제닛 섹스미스를 만났다. 커피를 마시며 나는 김 선생님을 소개하고 우리의 우정을 설명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는 딸들이 비밀리에 김 선생님에게 나를 돌봐달라고 각자 다른 일을 부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이스와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분명히 만약 수진이 항상 여성에게 감정이 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몰랐다. 제이슨과 제닛은 그들이 손녀들과 거리를 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인정했다.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딸의 배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처럼 느껴졌다. 목요일, 선영 씨는 김 선생님과 나를 새로 나온 집으로 데려갔다. 침실 5개, 주 침실 2개, 수영장, 야외 주방. 개방형 디자인과 넓은 차고가 나를 설득해 집을 샀다. 전 주인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즉시 계약금을 냈다. 금요일 늦은 밤, 최유정과 수진이 도착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곧장 우리가 살았던 집으로 갔고 딸들이 남긴 메시지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그들은 찢어진 사진 더미, 더 이상 간직하고 싶지 않은 추억들을 쌓아두었다. 그 옆에는 수진이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감상적인 선물들이 있었다. 의미는 분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음 날 밤, 김 선생님, 딸들, 그리고 내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나는 수진과 아마도 최유정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가 자리를 떴다. 그녀는 그들의 테이블을 지나갔다. 수진이 무언가 말했다. 몇 초 후 하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다. 김 선생님이 나를 돌아보았다. 말없이 그녀는 몸을 숙여 내게 키스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이 친밀하게. 수지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나중에 우리는 그녀가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너무 일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재는 실패했다. 우리는 법정으로 갔다. 태양생명보험은 최유정과 수진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 그들은 실패했다. 그들의 공개 성명은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판사는 그들이 사실상 책임을 받아들였다고 판결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들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였다. 최유정과 수진은 개인 소지품만 가지고 회사 사무실에서 호송되어 나갔다. 다음 날 최유정의 아버지는 의장직에서 사임하도록 강요당했다. 협상은 길었지만 마침내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다. 나는 새 집을 샀다. 딸들은 기뻐했다. 김 선생님은 내가 페인트색을 고르고 바닥을 다시 까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 옛집은 미스터리한 구매자에게 정가에 팔렸다. 절차가 완료된 후 돈은 신탁기금에 들어갔다. 태양생명보험은 배심원 대신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로 선택했다. 그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재판은 단 하루 만에 끝났다. 판사는 그들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사건이 야기한 권력 불균형에서 최유정의 임원 역할을 강조했다. 아들, 미국, 생명은 잃었다. 내 딸들은 각각 5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받았다. 나는 중재 과정에서 요구했던 금액의 2배인 20억 원을 받았다. 이혼은 다툼 없이 마무리되었다. 수지는 법에 따라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을 받았다. 나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녀는 법정에도 오지 않았다. 그러다 가장 큰 충격이 닥쳤다. 내 옛집의 미스터리한 구매자들은 최유정과 수진이었다. 그 후 그들은 태양생명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리고 김 선생님과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